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GNE, GNI에 대해서 추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NP. 참 GNP는 추억의 지표죠. 추억.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지, 95년도 이전에는 GNP야. 그 과거에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GDP, GNE 대신에 한꺼번에 GNP로 그냥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득 지표를 구분하지 않고 요 GNP를 가지고 이제 소득 지표, 그 다음에 생산 지표 이렇게 전부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죠. 한국은행 통계에서 아예 GNP는 나오지도 않아 이제. 네, 그러나 요것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아까 한번 했었죠. 요거 시험 문제 참 무지하게 많이 나와 아직도. GNP하고 GDP하고 차이. 제가 여쭤보는 대로 답하세요. GNP 우리말로 어떻게 읽는다고? 국민 총생산. GDP는 국내 총생산. 차이점은 뭐죠? GNP는 뭐 중심? 국적 중심. GDP는 국경 중심. 그러니까 뭘 더하고 빼고 해야지. 그럼 한번 봅시다. GDP에다 우선 뭘 더해야 돼? 개념으로 얘기해 보자고. GDP는 국경 중심으로 우리가 계산했죠 지금.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야 GNP가 될까? 우리나라 생산 요소들이 외국에 가서 벌어온 거는 더하고, 그 다음에 외국 요소가 우리나라에 와서 벌어간 거는 빼야 되겠지. 자, 그럼 말해주세요. 우리 국적의 요소가 외국에서 벌어온 거는 뭐예요? 거기 공식 용어가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이고, 외국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거는 국외 지불. 우리 입장에서는 지불해서 갖고 갔다 이거 쟤들이 지불 요소 소득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예요? 그 차감한 나머지를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GNI는 이렇게 계산되어진 GNP에다가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이라는 것을 더한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GNP 포함해서 그 세 개의 지표를 받고, 자, 귀찮지만 나머지 또 계속 더 볼 것들이 있어. 제목만 보고 지나갑시다. 5페이지서부터 NNP 있죠? 우리말로 읽어봐. NNP 뭐요? 자, 6페이지 가서 NI는, 그 밑에 PI, PPI는, 그 밑에 DI 또는 PDI, 그 밑에 GNDI, 그 밑에 NDI. 이 모두를 체계를 딱 잡아갖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잔 말이야. 7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한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해놔가지고 말이지, 복사하다 보니까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요 표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칠판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쭉 쓰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노트에다 한번 같이 쓰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야지 뭐. 요 표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우리가. 방법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표 편제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면서 말이죠, 공부하자고.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맨 먼저 이제 생산 지표로부터 쭉 정리하면 돼요. 생산 지표로부터 소득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생산 지표로부터 해야 돼.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한번 쭉 정리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생산 지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지표가 뭐였죠? 가장 광범위하게 넓게 잡히는 지표가 그로스 아웃풋이었습니다. 요거 우리말로 어떻게 읽는다 그랬지? 총 산출. 자, 소리내서 말해봐. 그로스 아웃풋 우리말로 뭐라고? 총 산출. 정의는 뭐요? 정의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였습니다. 그렇죠?
국내 생산한 모든 생산물 시장가치. 근데 모든 생산물은 다시 둘로 나뉘지. 무엇과 무엇? 예, 최종과 중간 생산물입니다. 여러분, 중간 생산물은 한마디로 뭐지? 원자재. 그죠? 생산 원자재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야. 이것으로부터 차근차근 뭘 더하고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밑으로 보는 게 뭐라고요? GDP. 우리말로 읽기는 뭡니까? 국내 총생산. 정의는 일정 기간 국내 생산한 최종 생산물 시장가치. 그러면 요 놈은 그로스 아웃풋으로부터 구할 때 뭘 빼면 될까? 예, 중간 생산물은 빼. 그럼 뭐만 남아? 최종 생산물만 남겠지. 그렇죠? 자, 이것이 GDP입니다. 그 다음 요것으로부터 GNP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GDP에다가 뭘 더하고 뺍시다. 가르쳐줘 봐봐. 뭘 더해? 이제 용어를 많이 했으니까 용어를 불러주십시오. 뭘 더한다고? 국외, 그렇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빼는 건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은 빼자 이거지. 그치? 그리고 거기 써 있습니다만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에서 국외 지급 요소 소득 뺀 걸 뭐라 그래? 그 차액을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 0보다 크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나? 중얼중얼 한번 생각해봐. 국외 순수취 소득이 0보다 크다. 플러스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의 요소가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이 외국 국적의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보다 많다. 그치?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아까 우리 얘기 안 했지만 NNP가 있어요. 자, GNP는 그로스고 NNP는 넷. 그럼 NNP는 뭐라고 읽었지 우리말로? GNP는 국민 총생산, NNP는 국민 순생산 되겠죠. 넷이니까 순생산입니다. 국민 총생산, 국민 순생산, NNP. 예, 요거는요, GNP에서 감가상각된 걸 뺀 거야. 이게 생산 지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쭉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 할 수 있고요. 그로스 아웃풋으로부터 GDP, GNP, NNP 여기까지 딱 정리해. 그럼 생산 지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지표를 그 옆으로 나란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심 소득 지표는 뭐였지? 소득을 측정하는 중심 지표. 유엔이 정한 GNI야. 근데 GNI는 어떻게 구한다고? GNP에다가 플러스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라는 것을 더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직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일단 용어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GNI는 어떻게 구한다고? 생산지표인 GNP에다가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만약에 실질 무역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익이 발생했다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하면은 GNI가 된다. 그럼 똑같아요. 그럼 잘 봐봐. GNP에다가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면 GNI가 된다. 그러면 GDI라는 게 있습니다. GDI는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이 말해봐봐. GDP에다가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봐봐. 그렇다면 NNP로는 뭘 도출할 수 있을까? NNP로부터 NNI죠. 그래, NNI는 어떻게 구한다고? 예, NNP에다가 역시 실질 무역 손익이라는 것을 더하면 되는 거야.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 지표가 딱 나오게 되면 그 생산 지표에다가 실질무역 손익을 더하게 되면 그게 소득 지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지, 만약에 우리가 요것이 없다, 0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 지표가 그대로 소득 지표가 된다 이거지. 그치? 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무역 손익이 없다면 NNP나 NNI 값이 서로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실질무역 손익이 더해지면 된다. 정확히는 이것만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혹시 시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자 이거지. 자, 정리합시다. 유엔이 정한 소득 중에서 중심 지표는 뭐라고? I. 유엔이 정한 생산의 중심 지표는 DP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니까 정확하게 뭐하고 같아진다고? GNE하고 같아졌죠. 그렇지? 그래서요, GDP, GNE, GNI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면 등가의 법칙 할 때 국민 계정을 측정하는 세 가지 중심 지표들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생산과 소득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 지표를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지표는 이걸로 마감, 소득 지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 지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 보니까 NNI 밑에 어떤 소득 지표가 또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 NI 있죠? NI. 예,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부터 소득 지표가 이렇게 돼서 계속 이제 유도가 돼야 됩니다. 자, 우선 NI는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 하고 할 때 나왔었는데, 우선 NNI로부터 구한다면 여기서 뭘 빼야 됐지 아까? 기억나요? 뭘 빼면? 그렇지, 순간접세를 빼면 되지.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실질무역 손익이라는 것을 없다고 놓고 보게 되면 NNI하고 뭐하고 같아? NNP가 같게 되어지죠. 그치? 실질무역 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NNI와 NNP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순간접세를 빼면은 NI가 된다 이거지. 아까 우리 부가가치 공부할 때 그 표 기억나시죠? 그러면 남는 내용은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지? 내용이? 그래,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시다. 그런데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구분 측정할 수 있다고? 구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임금은 어떤 용어를 썼죠? 예, 피용자 보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세 개는 전부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영업, 잉여. 그치? 그리고 요걸 부가가치로 표현해보면 뭐였어요, 이게? 순부가가치였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NI, 소득지표로부터 NI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어. 그치? 정확히, 제대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NI가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National Income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는 게 PI, Personal Income, Personal Income 또는 PPI, Primary Personal Income, 똑같은 말입니다. 개인 본원소득, 그냥 또 개인소득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개인 본원소득, 개인소득 나오는데 이 놈은 NI에서 여러분이 한번 쭉 불러줘봐. 뭘 빼고 더하고 뭐 복잡하게 해놨죠? 한번 불러줘봐. 어떻게 됐다고? NI에다가 우선 뭘 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내서 한번 불러주세요. 에? 안 읽어? 읽어야 될 걸 외워야 되지. 예, 사회보장 부담금을 빼고, 그 다음에 뭘 또 빼? 법인세 빼고, 뭘 또 빼요? 예? 사내유보,
빼고 그 다음에 뭘 더해? 기업과 정부가 개인에게 준 보조금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준 보조금. 우리가 이전소득 그랬지? 이전지출, 이전소득. 자, 그럼 일단 보자고. 그러니까 봐요. 내셔널 인컴, 요거는 국민소득이지. 우리 국민이 창출한 소득이다, 이게.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뭐겠어요? 국민소득 중에서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야. 개인에게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이다, 이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NI, 국민소득에서 뭘 빼요? 자, 큰 소리 내서 말해봐. 여기서 외워야지, 뭐. 뭘 빼? 장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전소득은 더해. 여기서 이전소득은 뭐나? 정부나 다른 경제주체, 민간기업 이런 곳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조금 주는 게 있다. 그지? 이건 더해주면 돼. 그러면 개인소득이 되겠지, 이게. 자, 그럼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뭐 사회부 뭘 빼냐? 이전소득은 더해주는 건지 알겠는데 나머지 해야 돼. 하나씩 잘 봐봐. 사회보장부담금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죠. 그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월급에서 떼는 거.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월급에서 떼는 거, 내는 거. 그렇죠.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강제로 떼는 거죠, 그거. 은퇴 후에 연금 드리겠습니다. 월급에서 뛴단 말이야. 또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강제로 떼. 또 있어요. 뭐 있을까? 실업보험. 그러니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실업보험을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다가 실제로 만약에 실업이 되고 해고됐다면 그렇죠. 월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전 직장 임금의 몇 퍼센트를 뭐 6개월, 1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실업보험이야.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사회보장부담금 이외에 어떤 게 있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런 거 내는 돈. 이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월급에서 안 나와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하고 사내유보인데요. 요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이건 뭘까? 여기 한번 봐봐. 국민소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치?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이윤인데 그 중에 이거 있단 말이야. 이윤이 국민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윤 중에 보면 법인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이윤. 법인이윤은 뭘까? 아주 쉽게 해서 주식회사 이윤이죠. 주식회사 법인이야. 그럼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반도체다, 현대자동차다, 법인 이윤이 엄청나게 났다, 뭐 분기에 몇 조 원이 나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고. 예를 들어서 4조 원이 이윤 났다고 해보자고. 법인 이윤.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반도체인데 올해 뭐 4조 원의 이윤이 났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주식회사, 법인, 이윤. 요 이윤은 누구 거예요? 누구 소득이 되겠어? 그쵸. 주주들의 소득이지. 주주. 회사 주인. 주주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 뭐 떼이는 게 없다면 4조 원 전체가 전부 누구한테로 가? 주주들한테.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배당금이죠. 그럼 4조 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주식이 몇만 주다. 그럼 그 몇만 주로 4조를 나눠서 1주당 얼마큼씩 배당금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치? 주주총회 끝난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아가는 건데 법인이윤 4조가 날 때 이게 전부 주주들에게 배당되진 않는다 이거지. 자, 저기 있는데 우선 뭘 떼야 돼요? 법인세 내야지. 예, 법인세를 냅니다. 우리나라 26%, 7% 이런데 예를 들어서 25%라고 해보자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5%다. 그럼 얼마 세금 내야 돼? 1조 원 법인세 내야 되지. 4분의 1을 세금을 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소득이 얼마로 줄었어? 3조로 줄었지. 그럼 이 3조가 전부 다 그러면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열죠. 거기서 이렇게 결의했어. 반은 남겨둡시다. 배당 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주주총회야. 그랬더니 3조 원이 지금 세금 내고 나서 3조 원이 남았는데 반은 회사에다 그냥 남겨둡시다. 회사에 남겨두는 게 뭐예요? 그게 사내 유보지.
사내 유보를 반을 남깁시다. 그러니까 1조 5천억은 남겼다고 하잔 말이야. 바로 이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법인 이윤이 났어요. 이건 국민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개인들에게 전부 분배되진 않는단 말이지. 일단 법인세 세금 내야 되고 사내 유보 한단 말이죠. 사내 유보는 왜 할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엄청난 이윤이 났지만 잘못하면 내년에 가서 손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충당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 자금으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남겨둔다 이게. 사내 유보합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내 유보 겉으로 생각하기엔 어때요? 아이고 바보들이다 말이야. 돈 발로 갖고 가지. 사내 유보됐다가 그렇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 이게 무차별해. 경제하기 재밌는데 한번 봐봐.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으로 돈 안 갖고 갔지만 사내 유보 많이 했다더라 올해. 그럼 그 회사 주식 주가 어떻게 될까? 오르겠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굳이 안 받아가도 그것이 뭐 손해는 아니다. 이게. 그만큼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 팔 때 사내 유보 안 받은 만큼이 다 어떻게 돼? 챙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재무관리 이론인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인 이윤이 발생하면은 세금 떼고 유보된 나머지만 주주들에게 어떻게 돼? 개인들에게 배당 소득으로 분배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걸 빼고 요건 더하고. 그럼 요게 이제 개인 소득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럼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냐? 그렇진 않다. DI,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 또는 거기 있는 대로 요거 PDI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말인데 가처분 소득은 자 개인 소득에서 마지막으로 또 띄는 게 있어. 월급 봉투 아버지 거 여러분 뭐 본 적 잘 없겠지만은 뭐 하여튼 다 띄고 마지막에 띄는 게 뭘까? 개인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뗀다. 개인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야. 가처분 소득. 자, 그럼 이게 아까 우리 얘기죠.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말이야. 그러면 요 뺀 나머지 요 소득, 디스포서블 인컴 가지고 어디 쓴다고 그랬지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 가지고? 그치, 소비하든지 아니면 저축한다 이것이. 자, 이게 소득 지표.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 국민소득 개정은 꼭 우리가 외우고 익히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생산지표, 그로스 아웃풋으로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득지표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뭐예요? 생산지표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실질무역 손익을 더하면 소득지표. 소득지표 쭉 정리해서 여기까지 된다. 근데 만약에 실질무역 손익이 없다고 하면 생산지표가 그대로 소득지표가 된다 하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 소득지표 중에서 하나 더 옆으로 볼 게 있어. 그건 여기입니다. 자, GNI가 나왔죠. 이것으로부터 하나 더 파생되는 게 GNDI. NNI 나왔죠.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게 NDI. 요거는 GNI, NNI에다가 각각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국외, 순, 수취, 경상, 이전. 여기서 각각 더하면은 요게 DI가 됩니다. 그럼 DI는 뭐나? 여기 한번 잘 봐봐. 요게 D는 뭐 나오면 디스포서블이야. 가처분이야. 국민 총 가처분 소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표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 그러니까 생산지표, 소득지표 나왔고 소득지표에다가 다시 뭘 더한다고? 소리내서 말해봐봐.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을 더하면은 GNDI, NDI가 된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고요. 그 표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우선 그 얘기 거꾸로 해볼까?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 그 표에 누락돼 있다, 지금. 그렇죠?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은 뭐나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순수치 경상 이전이니까 메모 좀 한번 해봐봐. 내용은 국외 수취 경상 이전에서 국외 지급 경상 이전을 뺀 것입니다.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 이퀄 국외 수취 경상 이전 빼기 국외 지급 경상 이전. 이건 뭐냐면 이거는 국경을 넘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답해봐요.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국외 수치 경상 이전 빼기 국외 지급 경상 이전.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외 수치 경상 이전은 아무 대가 없이 외국으로부터 돈이 생겼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뭘까? 국외 수치 경상 이전, 교포 송금 같은 거게 되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 작은아빠가 뭐 너 공부하나 고생 많다. 달러 앵이 답지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네, 그게 국외 수치 경상이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돈이 왔다 이게. 그렇다면 국외 지급 경상 이전은 뭘까? 아무 대가 없이 돈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민 이주비 같은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민 갈 때 돈 갖고 가죠. 뭐 캐나다, 뉴질랜드 투자 이민 간다 이게. 그럴 때 뭐 몇억 원을 바꿔 갖고 나갔다. 그런 것입니다. 또 무역 클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 클레임. 우리가 무역 수출했어 이제. 근데 그게 불량품이야. 그거 보상해 줘야 되죠. 뭐 그런 돈들. 아무 대가 없이 빠져나간 거. 그런 것이 국외 지급 경상. 그걸 더하고 빼하고 한 게 국외 순수치. 이걸 더하면은 그게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된다. GNDI가 된다. 전부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꼭 외워놔야 돼. 그리고 그 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실은 그게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개인 조정 처분 가능 소득 요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얘기는 하고 갑시다. 이건 뭐냐면요. PDI 여기에다가 DI 가처분 소득에다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죠, 물건. 물건으로 공짜로 받은 게 있다 이거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초등교육과 보건소 진료.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이죠. 저도 초등학교 처음에 애들 보내놓고는 막 황송하더라고. 책을 공짜로 받아와. 어? 공짜. 야 이거 책값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몰라 선생님이 돈 갖고 오라고 안 그러시던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아이고 저것도 경제학 한다고. 그쵸? 무상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교과서. 그 애들이라는 게 가서 교육받고 열심히 그러는데 막 돈 한 푼 안 내고 말이지. 급식비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돈을 낼 건데 국가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지. 보건소 진료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진료 받죠 거의. 이런 것들이 현물 이전 형태로 더해지게 됩니다. 이건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소득 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여러분이 읽고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읽고 정리하라면 정리할 자가 없어. 그렇죠? 교과서 한만 읽어봐도 이게 뭐 헷갈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요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실질무역손익이라는 게 뭐냐. 실질무역손익. 이거는 대단히 실무적으로 계산 방법이 복잡한 겁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잘 봐봐. 시험 문제에 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무역손익은 이런 거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반도체를 수출하죠. 반도체를 수출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 먹는다. 이래보자고. 근데 2000년도에 말입니다. 2000년에 반도체 한 개 수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였어. 쇠고기 한 단위 수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개념은 뭐예요, 이게? 이런 가격이었다면은 개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한 개 수출해가지고 쇠고기 한 단에 수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2003년에 왔단 말이야.
2003년에요. 반도체 가격이 1달러로 내려버렸어. 1달러로. 근데 쇠고기 가격은 여전히 10달러야.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쇠고기를 한 단위 수입하려면, 한 단위 수입할 때, 과거 같으면 어떻게 돼? 2000년에는 반도체 몇 개만 수출하면 돼? 한 개 수출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현재는 반도체를 몇 개 해야 되지? 10개 해야 되지, 10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실질무역 손익에 반영되는 개념이다, 이거야. 우선 직관적으로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게 됐죠, 이거. 그치? 똑같은 반도체, 똑같은 쇠고기인데 쇠고기 한 단위 수입할 때 과거에는 반도체 한 개만 줘도 되는데 이제는 반도체를 10개나 줘야 돼. 그럼 개수로 보면 반도체 몇 개 손해났어? 9개고 2000년 가격이 얼마요? 2000년 가격이 10불이죠? 그러니까 얼마 손해나는 거야? 2000년 가격 기준으로 보면 90달러가 손해났다. 이게 실질무역 손실입니다. 이게 실질무역 손실이야.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지? 명목 GDP로 계산할 때는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명목 GDP는 어느 때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다시 명목 GDP는 어느 때 가격?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목 GDP는 어느 때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렇잖아.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이야. 그러니까 명목 GDP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반도체 10개 1불씩, 그러니까 10불 수출해서 이거 왔다. 그럼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가 않는데, 봐봐. 반도체를 몇 개 수출했죠, 지금? 10개 수출했는데, 기준연도 가격으로 보면 얼마야? 100불이죠, 100불. 근데 실제로 들여온 거는 얼마만 들어온 거야? 10불. 그러니까 얼마 손해났다고? 90불이 손해나게 됐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명목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 그러나 실질 GDP로 계산할 때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90불이 손해났어. 그치? 기준연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손해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7급 시험에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간평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한 번 난 적이 있었다고, 최근에. 내용은 보면은, 그렇다면 가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무역에 손해가 나는 게 좋겠어? 이익이 나는 게 좋겠어? 이익이 나는 게 좋겠죠. 어떨 때 그렇다면 이익이 날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가격은 오르고 수입품의 가격은 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무역 이익이 생기겠지. 반대로 우리의 수출품 가격은 내리고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것이 개념 아시겠죠? 요거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요거는 그런 거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챙겨 놓으면 돼. 그러나 요것이 이제 0이라고 놓고 보면 생산과 소득 지표는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그 7페이지 유인물 갖고 계속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GDP, GNE, GNI 이런 국민소득 계정에 대해서 봤는데 이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뭐 간단한 얘기인데 빨리 얘기합시다. 유용성. 경제학자들은 흥분합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물이다 이거야. 이런 GDP, GN 이런 계정, 계산하는 방법, 아이디어. 인류 최고의 발명물. 왜 이렇게 흥분할까, 경제학자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걔들은 원래 그래요. 지들끼리 그냥 왜 그럴까? 예, 이런 이제 국민소득 통계 계정 이런 것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 통계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국민경제 구석구석 개별 생산자의 행동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계정이 나오고 실제 계산하게 되면은
한 나라 거시 경제를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낱낱이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하지 않는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용성이 있고요. 또 일관된 편제 기준에 따라서 한다 보니까 국별 비교하기 쉽죠. 연도별 변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과연 이렇게 측정되어진 값들이 국민들의 진정한 후생을 반영하는 거냐. 후생 수준.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봐. 1만 불 소득, 우리 2만 불 소득이라는데 또 어느 나라는 10만 불이고 어느 나라는 몇백 불 그러죠.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신문 보도 보니까 조사를 해봤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국가를 쫙 해봤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행복하다고 나온 나라가 어디였어요? 혹시 본 분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했던 나라. 나도 잊어먹었다. 최근 자료가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나라인데 나라 이름 잊어먹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전년도 그 전해는 말이요 물어봤더니 그때는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야. 그럼 방글라데시라고 합시다. 잊어먹었으니까 괜히 말 꺼냈다. 자, 방글라데시라고 해보자고. 방글라데시 국민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자 심란하잖아. 걔들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맨발로 뛰어댕기고 겐지지강 뭐 거기 뛰어들면서 말이죠. 와와 대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가치가 그렇죠. 사람들의 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의 얘기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그거예요. GDP가 또는 GNI가 높다고 그 나라가 그죠? 국민들의 실제 후생이 높은 거냐? 아까 방글라데시 얘기는 좀 더 넓게 간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좁혀서 얘기지만은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한 번씩 읽어봅시다. 우선 첫 번째가 말이죠. 기초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추계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뭐 생산자한테 직접 물어봐서 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은 추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전부 허구의 자료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통계는 국력이다. 그 나라의 수준이야. 얼마나 질 높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냐. 근데 아시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 최고의 품질 통계를 작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못 믿는 통계가 있죠. 어느 나라 통계? 중국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주는 통계 있죠. 어느 나라 통계? 북한 통계입니다. 그거는 뭐 도저히 저 나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인구 자체가 센서스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6억, 17억 그러잖아. 오차 한계가 1억입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이야. 아이고 5천만이면 우리 전체 남한 민중이야 이게. 얘들이 한꺼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홍수가 났죠. 그래서 양자강하고 황하가 한꺼번에 범람한 적이 있었는데 사망자 통계 발표했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오차의 한계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 100만 명이 더 이렇게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무태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실제로 100만 명이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유역에 사는 인구 자체 숫자를 원래부터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통계, 그죠. 북한 통계는 어떨까? 참 안타깝게도 북한이 거의 체제가 붕괴된 것 같아. 인구 통계도 없어요. 주민등록이 없어가지고 누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 그 나라가 그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가끔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로 왔어. 여기서 살다가 다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여기 놔뒀다가 다시 넘어갔어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우리나라로 하면 사회교육 강사 이런 거 하고 댕겼어 또 이렇게. 나만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여기서 잘 사세요. 그러다가 또 재미없으니까 또 왔어. 그 잡혔어 다시. 그 재판 받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거의 국경이 개방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그럼 왜 그러냐면 식량이 없으니까.
그치, 알아서 식량 구해다 먹어라,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뭐, 쌀 갖고 오는 사람은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그죠? 만남 하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 누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1차 이산가족 만남 하는데, 이쪽에서 누구 이름을 해놨는데 자기들 자료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PC 2000대만 다오. 그래서 PC 2000대를 줘가지고, 행정 단위별로 가가지고, 일단 그 동네 사는 사람부터 어떻게 돼? 자료를. 예, 조사해가지고서,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체제가, 예, 붕괴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부실하면은, 이런 자료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계산하겠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가 아까 얘기한 주부 가사노동 가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부 가사노동. 분명히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생 창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다. 세 번째, 여가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 법정 근로 시간이 44시간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프랑스 법정 근로 시간은 35시간이야. 그럼 우리는 프랑스보다 몇 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야? 9시간? 9시간 더 일하고 창출한 GDP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GDP는 우리나라 GDP보다 어때요?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죠. 우리보다 9시간 적게 일하고 창출한 거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근로자가 그럼 9시간 여가로 노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땀 흘린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여가로 즐겼다면 그 가치는 더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시는 게 각종 사건, 사고, 처리 비용, 환경, 공해 관련 비용,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사건, 사고. 기왕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앞뒤 범퍼가 다 나갔어. 새로 달았어. 30만 원 들었어. GDP 증대 요인이죠, 그거. 그러나 후생을 높인 것은 아니다, 이거지. 환경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제 앞바다에 유조선이 뒤집어졌다. 이거 하는데 200억 돈 들어갔다.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 비경제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거는 사실은 후생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 이건 뭐 이렇다고 봅시다. 삼성 TV, 소니 TV, 우리 삼성 TV가 훨씬 잘 나오는데 가격은 똑같이 100불이다, 예를 들어. 그쵸? 예, 그런 것이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잘 봐야 돼. 지하경제 활동입니다. 지하경제, 흔히 말하는 뭐예요? 불법경제죠. 불법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GDP에 포함시켜 말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지. 불법이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부가가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마약 밀수. 중국에서 마약 원료를 들여다가 여기서 가공해서 팔았다. 부가가치가 창출됐겠죠. 분명히 국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하경제활동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요? 자료가 없으니까 누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로 뭐 밀수, 매매춤. 근데 얘를 왜 들었나 몰라. 그건 지워버려. 너무나 안 좋다, 그렇죠? 탈세, 사채이자, 뇌물. 뇌물은 사실 이전이니까 좀 적당치 않은데, 예,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지? 밀수 그렇죠? 밀수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해가지고 희록봉을 100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 부가가치 창출 파는 게 있으니까 매출이 있잖아. 탈세 목적 축소 보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 하루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얼마에 세무서에다가는 100만 원으로 축소 보고했습니다. 그럼 GDP가 900만 원 적어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자료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경제 언론을 이 친구들이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뭐 관세청이나 경찰에는 전화를 안 해도 한국은행엔 전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나 밀수 성공했다. 나 오늘 탈세 900억 했는데 한국은행엔 전화해주고 잘 받아 적어. 900억이야. 900억
뭐 900만 원이야. 그리고 전화 끊으면서 메롱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은 국민소득 통계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 아주 시험 문제 나오면 귀찮은데 잘 읽어봐야 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건 틀렸죠?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맞지.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냥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8페이지 마지막 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보완하기 위한 지표. NEW, Net Economic Welfare, 순경제후생, 사멜슨의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토빈 노드하우스라는 사람의 아이디어. 두 개념은 비슷합니다. NEW, MEW 서로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봐. MEW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문제가 됐던 걸 전부 감안하고 있죠. 가정주부 서비스 가치 플러스 여가의 가치 플러스 외부 비경제 비용, 아까 그런 기타 등등, 이것은 빼자. 그럼 국민들 진정한 후생 반영.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 가치평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여가의 가치라든가 가정주부 서비스, 외부 비경제 비용 이런 거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농담입니다. 뭐 외부 비경제 2번 했다 이게야. 2번비 1000만 원 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빼야 돼 말아야 돼. 더군다나 그것이 말이지 뭐 다른 2번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형하기 위해서 쌍꺼풀하고 얼굴 보톡스 맞고 그러느라고 1000만 원, 이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거 참 하기 어려운 거죠. 여가의 가치, 아까 프랑스 근로자들이 9시간 놀았다. 노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쳐줄 거냐 하는 문제. 가정주부 서비스.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쳐드릴래? 여러분 엄마 서비스 가치를. 자, 잘 말해야 돼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 쳐드릴래? 말해봐봐. 우리 앞에 친구 얼마? 5만원? 엄마한테 죽었다 이제. 오늘 밥부터 밥 먹을 생각은 하지마. 5만원 계산 근거는 뭡니까? 그죠? 대개 아마 그럴 겁니다. 파출부 임금으로 하죠 보통은. 파출부 하루 일당으로 해. 아주 뭐 전업주부들 대개 이제 그 기회비용 계산할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파출부 야씨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하고 갈등 나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맨날 멱살 잡히는 게 그거야. 부모님 어머니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보험 받으면 파출부 임금으로 친다면 그 듣는 순간 열받겠죠. 뭐 파출부 너 일로 와. 그러나 또 그거 아닌 거 뭘로 계산할 거야 이거. 그죠? 이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저도 보면 그래. 장가가기 전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서비스 같이 무한대입니다. 뭐 우리 엄마는 뭐 맨날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하늘과 같다며 맨날 그랬으니까 무한대. 장가가니까 어떤 날은 무한대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부부싸움 한 날은 아우 저거 왜 만났지 내가 이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나 장가 잘 간 놈이야 나는 그러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인가? 이 소리 하는 줄 알았으면 나는 아주 그냥 오늘 또 전화 찍고 있지. 우리 마누라 안 봐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두 개 요게 간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녹색 GMP, 그린 GMP 하는 개념. 환경 관련 고려해보자. 그 이제 녹색 GMP는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GMP에다가 환경 후생 가치는 더하고 자원 고갈 비용은 빼고 각종 환경 정화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그럼 대충 느낌은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중요한데 EDP 있습니다. 환경요인 조정 국내 순생산. 요건 유엔이 정한 공식 통계야. 요렇게 분류해서 앞으로 발표하라 라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환경 경제 통합이다 이거지. 지금까지는 뭐만 본 거예요? 경제 계정만 본 거지. 그런데 생산 활동 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떻게 됐다? 환경 훼손이죠. 그것까지 감안해라 이거야. 아이디어는 자연자산 감모, 채굴, 벌채, 기타 등 이런 것은 빼고요. 그만큼 우리 자연 훼손이니까.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따른 환경 자산의 질적 가치, 질적 악화
요거 계산해서 빼라 이거지. 서울이 매연이 나고 그저 깨끗한 한강물이 더럽혀지고 그것에 따른 질적 악화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빼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해서 빼라 이거지. 그리고 NDP 국내 순생산이죠. 요건 개념상 아까 봤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NDP는 국내 순생산이니까 GDP에서 감가상각 빼면 되겠죠. 그치? 감가상각을 빼면 그래서 NDP는 GDP 빼기 감가상각 거기에다가 자연자산 감모분 빼고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 질적악화 빼고 그래서 EDP를 만들자. 자 마지막 국민개정 체계 SNA라고 아까 얘기했죠. UN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것도 챙겨봐야 되는데요. UN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 표를 만들어라 이거지. 국민경제활동을 그쵸 파악하기 위해서 5개 표가 필요하고 이 표를 작성해라. 하나씩 읽어봐봐. 첫 번째가 뭐요?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공부한 거.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개 하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5번째 표 아직 작성 발표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려워 이거 다 한다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5번째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4번째 표까지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외워놔야 돼. 다음 중 국민개정 체계에 속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를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소득 개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에 지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거 얘기할 기회는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대신 이거는 외워놔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돼. 출제 확률.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소득 개정 나눠드린 유인물로 이렇게 봤습니다. 나머지는 교재를 좀 보는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 현대경제학 언론 책은 뭐냐면 GDP가 생산 중심 지표죠. 그러니까 소득 지표도 GDI 중심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UN의 기준이나 다른 책하고 또 조금 다르니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거 중심으로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전체로 생산과 소득 지표를 한꺼번에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읽어보시되 전체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 교재 또 역시 좀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558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8장에서 봐야 될 게 3절 물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물가 문제를 또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8장 얘기를 전부 마무리할게요. 쉬는 시간을 놓쳐서 그냥 계속 하죠. 3절 물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뭐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실업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론적인 분석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선 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이제 개념 정도 보고 그다음에 물가 지수 작성하는 문제. 요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지수 요것도 좀 잘 챙겨 해놔야 돼.